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아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천입니다. 저금리 시대에서 마이너스 금리 세대까지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재무 설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시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02-207-6248번, 문자의 경우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대비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먼저 출연자분들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두 분이죠. 저희 윤창원 전문가 그리고 김태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이 김태형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우선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전문가입니다. 금융 약자를 위한 재무 전문가로서 약 2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상담 도와드리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그러한 좋은 결과들을 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재무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금융 약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을 기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동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궁금한 건 여기서 마음껏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 약자를 위한 대변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금융 약자가 한 명 있거든요. 저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윤창원 전문가님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월요일의 시작인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영란입니다. 자, 저희 출연자분들의 이제 약사분이 한 분 또 계세요. 예, 금융 주치이시죠. 그리고 네. 또 금융 브레인도 계시고 이제 금융 약자를 위한 금융 힐러까지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예, 저는 근데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노력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려고 많이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같이 지도하고 그리고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상태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어떤 상황이든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금융 어벤져스 두 분 모셔놓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본격적인 부자 프로젝트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저희 먼저 오늘 사연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우선은 이 대략적인 정보는 미리 전달을 좀 받아 있는 상태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고민 갖고 오늘 저희 찾아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주부고요. 50대 네. 초반인데요. 이제 남편이 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아주 되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알뜰살뜰 제가 좀 모으고 또 저축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걸쳐서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 적금하고 예금을 위주로 모았더니 요즘은 좀 이자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효율적인 저축이나 투자 방법을 좀 알고 싶고 또 그렇게 돈을 한번 모아보고 싶어서 상담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저축을 좀 꾸준히 하셨는데도 이자가 낮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들 좀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만 안녕하세요. 좀 더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로 네. 어디를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로. 네. 우선은 뭐 은행, 증권, 보험사는 다 받아봤고요. 왜냐면 저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은행에서 받아보면은 뭐 결국에는 뭐 적금이나 또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많이 추천을 했고, 증권사는 또 상담 받으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너무 높았고요. 보험도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결국에는 또 보험으로 거의 많은 게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움을 받으려고는 했는데 도움이 되는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혼란만 생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네. 동안에 네네. 궁금해한 부분들이 다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네네네네. 쭉 준비해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는데도 좀 이렇다 할 솔루션을 제공을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윤 전문가님도 어떻게 질의응답 한번 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긴 시간 또 여러 가지 네. 방법 고민하시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 네. 그래도 다 같은 고민이신데 아까 그 8천만 원 정도를 또 꾸준히 모아 놓으셨으니 네. 제가 볼 때 네. 금융 약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네네. 그 저희가 여러 금융기관을 쓰시는 것보단 제일 중요한 건 금융기관의 특징과 그리고 그 네.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솔루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주신 정보 바탕으로 저희가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전화 끊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50대 외벌이 부부세요. 이 저축을 오래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예금 그리고 적금에만 좀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원하시는 만큼의 효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정보를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청자님 상황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52세 주부시고요. 남편이 51세 직장인이신데 외벌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소득은 395만 원 월급 평균적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네. 지출은 일반 지출 330, 그리고 보험료 59만 원. 그다음에 이 대출 상환이 다 포함된 게 지금 330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자, 상여금 포함하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 뒤에 화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자산은 예금 8천만 원. 오늘 가장 큰 이슈죠. 모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까? 이거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쓰실 수 있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고요. 아파트 5억 9천. 자, 5억 9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마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대출 1억 2천이 있으신 건데 요거는 좀 상환하고 가시는 게 나으시겠죠. 아무리 내가 저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자보다는 대출 이자가 높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좀 없애시는 거. 그리고 아예 없애셔서 너무 힘드시면 안 되니까요. 적정한 수준 없애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오늘 그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펀드 4,200만 원을 제가 사전에 이제 여쭤보니 요거는 뭐 매달 따박따박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해놓으신 거를 그냥 두셨더니 좀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 두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으니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대략적인 시청자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나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자, 아까 395만 원인데 330만 원 지출 쓰시고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예, 바로 그 비밀은 상여금에 있습니다. 예, 300% 연 300% 이상의 상여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493만 원 이런 패턴이죠. 이번 달에 조금 부족해서 카드로 쓰시고 그리고 상여금 나오면 그걸 상환하는 이런 프로세스예요. 일반 직장인들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는 카드가 쓰는 만큼 내 저축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 거 당부 한번 드리고요. 네. 자, 밑에 저축 투자를 보시면 이제 세부 항목 보여드릴게요. 적금 80만 원 하고 계시고요. 연금저축 33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해서 163만 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적금 같은 거는 꾸준히 들어가고 계시지만 연금 저축 이런 것들은 좀 불규칙하게 소득이 없을 때는 조금 미루고 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예금 8천만 원이고요.
아파트 5억 9천인데 요 대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2천 중에 저는 한 50% 정도 갚아드리고 싶어요. 왠지 제가 갚아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셨을 때 좀 더 좋은 이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는 6억 4,498만 원 정도시니까 뭐 나쁘지 않은 수치 제가 7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점이면은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부동산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대출 같은 경우는 좀 적정선에서 갚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네.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좀 잘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7점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네. 저희 항상 목표는 100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 10점 만점에는 10점으로 가야 되니까 네. 저희가 조언해서 따라오신다면 9점까지 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10점을 달성하시기에는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피를 토하는 건 조금 너무 과격하니까 네. 예, 뼈를 깎는 고통 정도. 정도? 네, 네.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득음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력은 항상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요. 오늘 시청자님께서 좀 더 노력으로 좋은 점수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9점 가시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향한 이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그럼 보험 구성도 좀 함께 살펴보고 가야겠죠? 예. 보험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자, 메리츠와즈 알파 플러스 2016년도에 가입하셨고요. 요거 같은 경우 12만 5천 원 내고 계시고 100세 보장이십니다. 그리고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2017년도에 가입하셔서 6만 5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손해보험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환급률로는 상당히 나중에 받으실 건 없겠다. 근데 보장은 굉장히 충실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중복 보장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 상품에도 암이 들어있고 아래 상품에도 암이 들어있으니 네. 이게 보험료를 조금은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KB손해보험의 더 좋은 건강보험 남편분께 들어 계시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갱신형 상품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가 좀 올라가실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흥국생명의 평생보장, 이 종신보험료인데 이 확정 금리를 통해서 연금으로 전환하셔라 해서 많이 좀 구매를 하신 시청자님들이 선택하신 상품입니다. 하지만 네. 생각보다 보험료가 세고 아. 나중에 연금 받을 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흥국생명 2번 받는 CI보험 자녀 것을 13만 6천 원 준비하셨고 네. 연금저축, 삼성화재, 흥국생명의 연금보험까지 해서 자, 총보험료 142만 원인데 보장성이 59만 원 들어 계세요. 그래서 142만 원이 연금까지 포함됐으니까 괜찮지만 네. 보장성 59만 원은 뭐 적정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갱신형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조금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조언 드리고 세부적인 건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님의 현금 흐름표 그리고 보험 현황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걸 바탕으로 이제 리모델링안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바꿀지를 좀 살펴본 후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 플랜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윤 전문가님? 네, 답은 드리고 시작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답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자, 변경 전에 493만 원 소득이 있으셨는데 이건 변동이 어렵죠. 그래서 지출을 조정해 드리는 방법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330만 원 지출 되시던 거에서 자, 대출을 상환해 드리면 우선 이 지출이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보험과 그리고 이 지출을 조금 통제하셔서 제가 볼 때는 30만 원 정도는 줄이실 수 있겠느냐 여쭤봤더니 가능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그럼 저축투자 163만 원이 193만 원으로 한 30만 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세부 저축 사항을 보시면요. 자, 적금 80만 원, 연금 저축 33만 원, 연금 50만 원인데 자, 이렇게 하시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냐? 제가 볼 때는 2.5%를 넘기 힘듭니다. 향후에 금리가 더 내려가면 심하면 1.5%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시면 내가 돈을 모아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계속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시니까 그렇죠. 163이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150만 원 저축하는 거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CMA 20만 원 단기 자금 준비하시는데 투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금융 적금을 통해서 지금 한 2.8%에서 3% 사이에 나옵니다. 예, 그 20만 원 정도 다시 추가 편성해 드렸고요. 네. 기존에 있던 연금 저축을 연금 펀드로 좀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이전하시면 해지 안 하시고 그냥 통장을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가져가신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 펀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33만 원으로 수익을 겨냥해서 옮겨드렸고요. 네. 자, 멀티펀드라고 해서 저희가 랩 상품입니다. 펀드가 이 안에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펀드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많죠. 지금도 저희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손해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것들을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연금은 기왕하실 거 20년 이상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한 6% 정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이율 연금 갖고는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장기 투자를 포석으로 내 자산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바로 변액연금이 가장 좋고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 20만 원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매달 저축을 해주셨으면 네. 제가 상당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혹시 아세요? MC님께서? 글쎄요, 그냥 저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70년 후반생인데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한 2,000원 정도씩 했어요. 예, 그거를 아마 20만 원 너무 크니까요. 한 10만 원씩만 해주셔도 저는 굉장한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안 했죠. 아유. 예,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식 종목 사시기 힘드시면 인덱스 펀드인 변액연금에다 투자하시면 나중에 20년 있을 때 3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하시고요. 네. 그래서 ETF 월적립 상품 20만 원까지 해서 변액 추가납 20만 원 추가로 해서 193만 원 편성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정도 가시면 한 7% 정도 해서 기대 수익률 2.5배 이상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참 무시를 할 수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저희 금융자산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8천만 원 예금은요, 우선 계속 두셔도 이자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대출을 상환하시고요. 네. 그럼 나머지 2천 정도가 남으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시 ETF 1,000만 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MA에는 우선 자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크셨어요. 곧 대학 가셔야 되니까 자금 필요하시니까 그런 걸 어디다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CMA에서 한 1년 정도만 1,498만 원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품 중에 연금을 정리를 하시면 목돈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펀드도 조금 정리를 해드렸더니 한 3천만 원 여유 자금이 나와서 요거는 일시납 확정연금, 변액연금으로 넣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 따로 넣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다 추가 납입하면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수수료는 매우 낮아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자산 변동은 없지만 내 부채도 어느 정도 갚아냈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그렇죠. 나가는 돈이. 그리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고르게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습니다. 우선 자산 변동은 없는 선에서 이 지출, 그러니까 부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면서 좀 유동성을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저축을 꾸준하게 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어떤가요? 뭐 너무 꾸준하게 하셨지만 오늘 김태용 전문가님께서 또 해주실 말씀이 한마디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케이스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축 투자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계획을 다 세웁니다. 네.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저축 투자를 왜 실패하느냐? 목표 기간도 없고 목표 수익률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았다고 부서지고 모았다고 부서지기 반복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돈을 모아놓으면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가 갑자기 삐걱거리고 냉장고 바꿀 일이 생기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 방법은 정확한 목표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산 프로세스를 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무엇보다 필요한데 네. 그 프로세스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기간과 목표 금액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기간을 정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준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자금을 대학교 등록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그 등록금이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든지 그리고 목표 기간을 정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최소한 500에서 700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4학년을 보낸다고 했을 때 최소한 3천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8에서 10% 수익률 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좀 보수적이니까 3에서 5% 수익률 내겠다. 그래도 최소한 물가 상승보다는 2, 3% 이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네. 안 그러면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현재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 직장은 앞으로 언제나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나는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되고 나의 소익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축 금액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줄이는 방안들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렇죠. 근데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부동산을 이용할 것인가? 증권사를 이용할 것인가? 펀드를 이용할 것인가? 은행, 보험을 선택하는 그것들이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운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잘 배분하는 거. 그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근데 실에 옮기는 과정. 첫 술에 배불러 수는 없지만 네. 결국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저희처럼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하지만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금융시장의 변화가 갑자기 오게 될 때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또는 하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미래의 계획을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잘하고 있는 항상 평가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절차 가지시면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재무 설계 시작은 정말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이렇게 자산 관리 프로세스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분처럼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자산이 좀 형성이 됐다, 이런 분들에게 또 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김태용 전문가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자산관리 프로세스.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앞서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자, 관리를 할 건데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예, 내가 돈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MC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부산 이제 휴가철이 곧 다가오니까요. 아, 그럼요. 해운대에 가신다고 말씀드려볼게요. 가야죠. 해운대를 가시는데, 네. 자, 2시간 안에 가실 겁니까? 5시간 안에 가실 겁니까? 당연히 2시간 안에 가는 게 좋죠. 근데 2시간은 돈이 많이 들어요. KTX를 타야 되고요. 네. 5시간은 무궁화를 타셔야 돼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아, 저 같으면 그래도 효율성을 생각을 했을 때 2시간, KTX를 타고 2시간을 타고 갈 것 같은데. 네, 역시 저희 MC께서는 곱게 잘하신 걸로 오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효율이거든요. 그러면 금융의 효율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72법칙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네. 보시면요. 결국은 내 돈을 맡겼을 때 얘가 몇 프로의 수익으로 불어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10%, 71을 10으로 나누면 이제 7% 수익으로 나누면 이게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이자율 71을 이자율로 나눠주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게 내 원금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조그만 5천만 원이 있죠. 네. 이게 1억이 되는 그 시기가 5%로 하면 7.2년 걸리고요. 1.25%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14.4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무궁화, 위에는 KTX겠죠. 그렇죠. 예, 그럼 KTX를 타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 예, 펀드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은 어떤 걸 타셨죠? 예, 제가 볼 땐 무궁화도 무궁화. 아니고 제가 볼 때 예전에 없어진 뭐 비둘기? 뭐 이 정도. 비둘기가 있어요?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느린 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모으시긴 모으셨을 때 만족스럽진 못하셨을 거다. 그래서 이 72법칙 꼭 명심하시고 내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해 주시는 것들을 전문가와 같이 상의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투자를 보면 효율성, 수익률 이런 부분을 사실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의 법칙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금리 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저희가 오늘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좀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야겠고 어떤 상품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님 과연 어떤 저축법, 투자법이 유리할까요? 자, 수익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방법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펀드랩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펀드를 10개를 가입하시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 10개의 수익률을 매일 보시기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죠. 예, 그리고 환매를 어떤 거 하나는 20%가 넘었고 어떤 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지금 당장 운용이 안 됐는데 향후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환매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계좌에, 하나의 어카운트에 10개의 펀드를 다 담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들이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각 요소에 가장 좋은 펀드들을 10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우등생들을 모아놓은 우등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네네. 효율적인 반인 거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쫙 모아놨으니까요. 거기서 평균적으로 공부는 잘할 거니까 여기에 투자하시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펀드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저기 랩 어카운트라는 게 사실 이 펀드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랩 어카운트라는 게 바로 네. 펀드를 모아서 이 하나의 계좌에 넣어놓은 건데요. 그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네. 보시면요. 자, 랩 어카운트는 자, 펀드는 매매 수수료가 그 펀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국내에 넣는지 해외에 넣는지 또는 그 펀드가 운영되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원유 네. 펀드도 있을 수 있고 금 펀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쵸.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다르고요. 랩 어카운트는 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상품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랩이 수수료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판매 수수료 우리가 수익 내는 건 좋은데 나중에 찾을 때 많이 떼면 또 속상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랩 어카운트들은 이런 게 없고 펀드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치 후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무래도 펀드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용 방식이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요. 펀드는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쉽게 말해서 맡기는 건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 보고서가 오면 그때 알 수 있는데 랩 어카운트는 개별 펀드를 보시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하는지 다 공시가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맞춤형 투자로 보시면 자, 당연히 펀드는 내가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랩 어카운트는 뭐 조금 큰 것들을 보면 그중에 이 펀드엔 넣지 말아주세요. 이건 넣어주세요 하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중국엔 못 넣겠습니다. 그러면 랩 어카운트는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내용도 다 확인이 되시니까 앞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심플하게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나도 부자 멀티 펀드 요 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랩 어카운트의 뭔가 펀드와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장점과 단점,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좀 부각이 돼야 될지를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장점 한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편안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네요. 예, 그냥 이렇게 넣으시는 게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워낙 많으시다면 스스로 하시면 돼요, 시청자님께서. 근데 잘 모르고 어차피 간접 투자니까 맡길 거다라고 할 때는 그냥 1:1 자산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중도 환매 시 아까 수수료 같은 거 없는 거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단지 단점은 뭐냐? 또 이게 뭉쳐 있다 보니까 펀드는 10개 있으면 해지하기가 쉽잖아요. 10개 중에 잘난 거 하나 해지하면 되지만 이 랩 어카운트는 묶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인출로 처리하시는 게 조금은 불편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편안하게 가는 것, 그러니까 KTX를 타고 가더라도 좀 앉아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금융상품 나와 맞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그 이 상품이 부분보다 뭔가 추천되어야 되는 이유? 네, 투자 비중 예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설명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가장 좋은 펀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10개가 쫙 들어가 있으니까 우등생들 모아놓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각 상품에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수익률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 비빔밥이라는 것 같죠. 다 비벼도 그야말로 예술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또 관리가 꾸준히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관리는 그럼 어떻게 좀 지속이 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자 방식에는 적립식 투자라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거치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과연 적립식이 더 나은지 그다음에 거치식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둘 필요합니다. 다. 그런데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거치 자금이 없으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적립식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죠. 근데 돈을 모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거치 자금을 또 재투자하고 적립식도 같이 네. 병행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 돈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부동산으로 재투자하고 그래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적정한 비율로 같이 가져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적립식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치식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고 보면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 투자할 때는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면 매월 동일한 돈을 투자하게 되면 오를 때 적게 사고 내릴 때 많이 사는 효과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중 평균 수익률이 즉 저평가 금액이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 조금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 수익이 났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잡은 수익률, 내가 정하는 수익률 이상이 달성을 하면 환매해서 내 통장에 넣어놓고 다시 가볍게 재투자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 절대로 실기할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거치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게 목돈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목돈 투자는 어떻게 그렇다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자니 원금 손실 또는 그 자체에 대한 이자가 너무 낮고 투자자를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투자 방법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최대한 분산시켜 투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냐면 20%는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하고요. 30%는 중위험 중수익에 투자하고 네. 50%는 저위험 저수익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가중 평균 수익률이 평균 수익이 낮아진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 대략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약 7% 정도 수익률 정도 가져가면서 네.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와 거치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런 원칙을 지키시면 절대로 손실 보지 않으면서 물론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으로 실익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플랜으로 나도 보자 변액 펀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거치식, 월 적립식 배분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윤 전문가님? 네. 화면 보시면요. 이거 하나 명심하시면 됩니다. 거치식이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거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적립식은 방금 김태형 전문가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전하니까 DCA 효과로 계속 넣으시면 저가 매수하는 효과가 있으시니까요. 네. 월적립은 좀 안전하다. 거치형은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 펀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펀드를 말씀드리면요. 네. 자, 펀드를 좌측 하단 보시면 오래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년 됐을 때 21%였는데 3년째는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5년째는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펀드는 수익 나실 때 파시고요. 예, 변액연금이나 이런 것들 장기 투자하시는 것들은 안전하게 오래 큰 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근데 과거에 수익을 냈어도 자, 최고 수익률이 냈는데 떨어지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정 지어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나도 부자 변액 연금입니다. 또 연금 같은 경우는 변액으로 들어가서 펀드 투자하지만 나중에 손실 나셔도 원금 내지는 200%까지 보증해 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적절히 펀드와 그리고 변액연금을 같이 운용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 그 보험 리모델링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화면만 보여주시면요. 네. 자,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된 거 좀 줄이시고 저 하단 보시면 이제 손해보험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메리츠 화재 거 감액 후 유지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종신보험료들은 사망보험금보다는 보장성이 더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 사망보험금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감액 완납해서 보험료를 좀 확실하게 줄이시고 무해지 최신의
5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보험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 활용하시면 59만 원을 31만 5,600원으로 28만 원 정도 내리실 수 있고요. 이걸로 이제 연금 재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금액으로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진행을 시키면 네. 자, 변액연금 들어가신 게 있으시죠? 그래서 자, 60만 원 정도. 지금 오늘 투자하신 시청자님은 나중에 60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더 오래 투자하시면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105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56만 원, 그리고 연금펀드 따로 저축을 옮겨드렸죠. 이게 45만 원, 그리고 일시납 3천 넣으신 거를 나중에 다 받으시면 총 308만 원 정도 연금이 준비되시니 평생 이렇게 내가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한 노후는 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산 잘 운영하셔서 이런 한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은수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까지. 네,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노후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나도부자 연금 플랜까지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저희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 그리고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요.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입니다. 자, 나도부자 시간에 오늘 시간에는 부채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채 관리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제 사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고민들이 많으시죠. 특히 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부채를 언제 상환해야 되느냐, 또는 부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면 이런 거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2명 중에 1명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주택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야 되고 그럼 그 대출은 언제부터 상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출 상환한 다음에 또 이제 전세로 마련해야 될지 또는 그 집을 매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결혼 시작과 시작되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죠. 신혼부의 고민들 뭔가 일단 보면요. 부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은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매입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고민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채 때문에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혀 없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저렴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부채를 활용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2018년도 1사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분 때문에 되게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대출을 상환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대출이 다 나쁜 대출은 아닙니다.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정부 부채는 약 전년도 기준으로 1,450조 정도 되고요. 기업의 부채도 거의 4배에 해당되는 6,000조에 해당되는 기업의 부채 채무도 있다는 거거든요.
참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기업들 중에 부채 없이 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99.9%는 다 대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도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채는 어떤 거냐면 저렴한 타인 자본 활용해서 더 많이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부채, 그 지렛대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채는 좋은 부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레버리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연 10%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A를 보면은 내가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10%면 1년이 지나면 10% 수익률인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저렴한 타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면 9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볼게요. 그러면 그 1억 원 중에서 90%인 9천만 원은 은행에서 조달을 하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은 1,000만 원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대출이자 450이랑 내 소득 어차피 1억 원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한 걸 통해서 발생된 수익 1,000만 원과 은행 이자 5% 기준에서 450을 제외한 나의 수익은 5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는 뭐냐면 내가 직접 자기 자본을 전부 투자한 것보다 물론 적습니다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런 것을 10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 그래서 다시 보면 A의 경우는 똑같이 자기 자본 1억을 투자했을 때 10%인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지만 B의 경우에는 연 세금 우리 이자를 제외하고 550 곱하기 10. 그래서 약 55%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지렛대 올린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익률이 10%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수익률은 최소한 10%보다는 수익을 더 그거는 개런티 될 수 있고 이자가 예상했던 수익률보다는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데 개인인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제 고객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 저를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열심히 이제 예비 신혼부부죠. 열심히 돈을 모아둔 거, 부모님 좀 도움을 받은 거 약 1억 5천 정도를 돈을 모아서 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대해 해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선택하는 첫 번째. 자, 사실 한도 끝도 없지만 수도권에서 최소한 20평대 정도 아파트를 전세로 한다면 최소한 2억 5천 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억 5천 정도는 평균 줘야지 전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 1억 5천에서 전세 보증금 2억 5천, 자기 자본 1억 5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3% 정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약 매월 25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면서 내가 전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두 분 소득 약 400에서 500 정도, 그분 소득은 450 정도 됐습니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25만 원 정도 이자 부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1억 원은 언제 상환할까? 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분 중에 한 분 소득은 저축을 하고 생활비 쓰겠다. 그러면 약 200만 원 정도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대출 상환할 것인가? 200만 원 정도 대출 상환하면 1년에 2,400 원금 위주로 봤을 때 5년은 걸려야지 1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의 문제는 뭔가요? 일단은 그 돈이 묶입니다. 2억 5천으로 전세를 갔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또 2년이 지났더니 집주인이 전세자금 올려달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았다가 다시 또 전세금 올려주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 전세는 안 되겠어. 집을 사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할 수 있죠. 자, 자본금 1억 5천에 아파트 뭐 작은 평수 수도권에 있는 거 20평대 아파트 2억 3억 5천에 매입했다고 보고 자기 자본 1억 5천이니까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게 되죠. 이자만 넣고 보면은 3%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 상환해야 되고요. 원리금 균등분할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84만 원 정도를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30년 분할 상환으로 하는 기준에서 3% 기준으로 예상해서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건데, 자, 일단은 앞에 전세보다는 이자 원리금 부담이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중에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120만 원 정도밖에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자해서 올 수 있는 기회비용이 그만큼 상실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민이 뭡니까? 집값이 최소한 금융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올라가면 괜찮을 텐데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전세를 하자니 묶이는 부분이 어렵고 집을 매입하자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대한 부담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이죠. 자, 전세를 시작해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대출 상환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야, 이제는 집을 사야겠어 라고 해서 1억 원을 다 상환했다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려면 아까보다 1억 대출 또 받으셔야 되죠. 자, 그 1억 대출 또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것도 상환하는데 또 4, 5년 걸립니다. 근데 20평 갖고는 너무 적어요. 아이 한 둘 키우려면 최소한 30평대 가려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30평 아파트 정도 가려면 최소한 5억에서 6억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평 아파트 대출 다 상환하고 또 2억 정도 대출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출 받고 또 상환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한 10년이 더 소요됩니다. 뭡니까? 20여 년 동안 대출 상환에 올인을 하고 남는 것은 집 하나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에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경우의 수에 따라 많은 경우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보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신천의 아파트 시세 1억 5천, 1억 8천의 분이 저의 상담을 진행해서 제가 제시한 건 1억 8천 아파트를 매각합니다. 현재 시세니까 매각하시고 인천의 전세 보증으로 1억 5천 정도 갈 수 있거든요. 둘이 사는 거니까 굳이 넓은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둘만 사는데 20평, 30평이 뭐라니까 10평이면 어떻습니까? 자, 자기 자본 3천만 원 하고 전세 자금 대출 1억 2천을 합니다. 자, 그럼 남은 자산이 얼마입니까? 1억 5천 남아있죠? 일산에 지역을 특정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산에 주택 3억 정도 20평 아파트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1억 5천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임대보증은 5천 이렇게 임대보증, 월세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1억 8천을 가지고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면 집값이 오르는 걸 리스크 해치하고 한쪽에 돈이 묶이는 것을 리스크 해치할 수 있죠. 자, 그 과정에서 보시면 월 임대료 일산 같은 경우 70만 원 최저 들어오고요. 전세자금 대출 30만 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리 42만 원. 뭡니까? 손익이 2만 천 원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더 플러스 수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치하는 방식을 가져가면 리스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부채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적정 부채를 가져가는 거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재무 레버리지 활용 부채 관리를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돈을 부탁해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이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나도 보자 윤창원 그리고 김태형 전문가 두 분과 알찬 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전문가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보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